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는 소방원론 첫 시간으로 연소 이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소 이론, 우리 교재 순서상 맨 첫 번째 나오는 파트죠. 지금 보시면 교재에서 연소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나옵니다. 연소의 정의, 뭐라고 되어 있나요? 교재에 보면 물질이 산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열과 빛을 육안으로 감지할 수 있을 만큼 발생시키는 현상,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한 문장으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 책에 있는 것처럼 열과 빛을 동반하는, 자, 열과 빛을 동반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격한 산화 반응입니다. 완만한 게 아니에요. 급격한 산화 반응.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열과 빛이 엔드 개념입니다. 빛이 동반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산화 반응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산화 반응은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 반응의 사례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못이 오랜 시간 동안 녹이 쓴다든가, 또는 음식물이 상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산화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못이 녹슬 때 이와 같이 열과 빛을 동반하느냐 이 말이죠. 물론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정도의 미량의 열은 발생합니다. 그러나 빛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이 녹쓰는 산화 반응을 연소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음식물이 상하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미량의 열은 발생할 수 있지만 빛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설사 빛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급격한 갑작스러운 산소와의 반응을 통하는 경우가 바로 연소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화재 화학 분야에서 얘기할 때는 연소란 무엇인가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산화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산화 반응의 반대말은 바로 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들어봤죠. 산소가 떨어져 나가는 반응이다.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떻든 중요한 건 연소라는 것은 열과 빛을 동반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노화되는 것도 역시 산화 반응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연소가 이루어지기 위한 요소가 있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연소의 3요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소의 3요소라고 하는 것은 모든 대한민국의 강사들 중에는, 연소론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가산점이라고 강의를 하죠. 가산점. 우리 공부 좀 잘하면 받을 수 있는 가산점. 자, 여기서 말하는 가산점의 가는 뭐냐 하면 가연성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탈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연소 반응이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산소 공급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산소 공급원. 산소 공급원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산소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산소 외에도 산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연성 물질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조연성 물질, 그리고 이외에 또 산화제라든가 또는 주기율표상 7적 원소에 나오는 플로린이라든가 염소가스 같은 것들이 바로 산소 공급원, 산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점화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열원, 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연소의 3요소 하면 가연성 물질, 산소 공급원, 점화원, 이렇게 세 가지로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만약에 좀 추가가 된다고 하면 연소의 4요소, 그러면 그건 이제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연쇄 반응은 라디칼의 생성으로 인해서 연소가 지속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것인데, 일단은 연소의 3요소 하면 이렇게 세 가지만 얘기하시고, 연소의 4요소 그러면 연쇄 반응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 시험에서 다음 중 연소의 3요소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물어본다면 4번의 연쇄 반응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상 또 보시면 온도에 따라서 불꽃의 색상을 표해서 간단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 경우는 불꽃의 온도가 몇 도일 때 불꽃의 색깔은 무엇이냐라는 걸 시험에서 간혹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500도 하게 되면 적열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700도가 되면 암적색, 그러니까 어두운 붉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850도 하면 적색이 되겠고요. 950도 하면 휘적색. 여기서 말하는 휘라는 것은 밝을 휘자예요. 그러니까 밝은 붉은색을 말하는 것이고요. 1100도 되면 황적색. 그러니까 이제 노란색이면서 붉은색 계통을 말하는 것이고, 1300도 하면 백적색. 그다음에 1500도가 되면 가장 높은, 우리가 보통 이제 표기할 때 쓰는 온도에 해당하는 건데, 휘백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밝은 백색,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시험에서는 이와 같은 휘백색이라든가 또는 암적색, 적색, 휘적색에 해당하는 온도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떻든 연소의 3요소 중에서 이제 가연성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텐데, 사실상 이 가연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다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에 탈 수 있는 재료라고 봐야 되죠. 산화되기 쉬운 것이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산화가 되기 쉬워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산화가 되기 쉬우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재상에 보시면 가연성 물질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가연성 물질이 되기 위한 조건. 가연성 물질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자, 첫 번째 뭐가 되죠? 일단 산소하고 화합될 때 연소열이 많아야 된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산소하고 결합하는데 연소열이 별로 안 나요. 그러면 역시 이건 연소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바로 고체와 액체에 있어서는 분자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열 전도율이 작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열 전도율이 작아야만 열의 축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소하기가 쉽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체의 경우는 얘기가 조금 달라지죠. 자, 여러분들 기체라는 개념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 물질의 상태를 봤을 때, 이때 분자 간의 거리를 따지면 고체가 가장 조밀하고요, 액체는 고체보다는 좀 덜 조밀하고, 기체는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예요. 그러면 기체는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작아지게 되면 기체는 오히려 가연성 물질로서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자 간의 거리가 너무 머니까. 자, 따라서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확산 속도, 분자 구조가 단순하고 가볍기 때문에 확산 속도가 빠르고 열 분해가 쉽기 때문에 오히려 열 전도율이 클수록 연소의 폭발의 위험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되죠. 자, 따라서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틀리기가 쉬운 건데, 고체와 액체의 경우에는 분자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열 전도율이 작아야 돼요. 왜? 열 축적률이 높아져야 되니까. 그러나 기체 같은 경우에는 분자 간의 거리가 너무 머니까 이게 열 전도율이 작아지면 여기서 여기까지 전달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열 전도율이 클수록 연소 폭발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고체와 액체는 열 전도율이 작아야 되고요, 기체는 열 전도율이 커야 된다,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활성화 에너지가 커야지 가연성 물질이 되기 좋을까요? 아니면 활성이 작아야지 가연성 물질로서의 조건으로서 충족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또는 많은 사람들이 활성화 에너지가 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예를 들어드리죠. 뭐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칠판 같은 거 성냥불로 불이 붙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앉아있는 책상, 의자, 여러분들 앉아있는 걸상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냥불로 불이 붙나요? 절대 불이 붙지 않죠. 성냥불, 그러나 토치 같은 커다란 에너지를 가지고 이 칠판이나 책상이나 의자나 이렇게 불을 붙이면 그건 불이 붙을 수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활성화 에너지는 누가 더 작냐, 이 말이죠. 성냥불과 토치를 비교하면 성냥불이 훨씬 작은 에너지에 해당이 됩니다. 작은 에너지에도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것이 가연성 물질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는 성냥불로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성냥불 앞에서 의자는 불연성 물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칠판도 성냥불 갖다 대봐야 좀 이따 그냥 꺼질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칠판의 경우에도 성냥불 앞에서는 불연성 물질이 되는 거죠. 따라서 가연성 물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든 작은 에너지도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것들이 가연성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이 같은 거는 성냥불 되면 불이 잘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활성화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활성화 에너지는 작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활성화 에너지는 작을수록 가연성 물질의 조건에 충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비표면적이 크면 산소와의 접촉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쉽게 연소를 하죠. 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종이 같은 것도 꾸깃꾸깃해서 불을 붙이는 경우보다는 잘게 찢는 경우가 훨씬 불이 더 잘 붙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기와 맞닿는 비표면적이 넓어지게 되면 훨씬 불이 잘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가연성 물질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산소와 화합할 때 생기는 연소율이 많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고체 액체에 있어서는 분자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열전도율이 작아야 되고 기체 분자는 열전도율이 커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되고 네 번째로서는 비표면적이 크면 산소의 접촉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쉽게 연소한다. 이렇게 보시면